자, 다음은 59번이고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비법에서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5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놀이터, 마을회관,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것은 공동이용시설이고, 나머지 뭐 공동구,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주택 수급 계획, 그리고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을 포함한 경우, 기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암기해둬야 돼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이나,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61번. 국토교급상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인데, 그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 목적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안전진단 실시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1번.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들은 것은 맞죠? 맞는데 가로 안에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제외가 아니고, 그죠?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대상은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지고, 여러분,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누가 부담함이 원칙이죠?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부담함이 원칙인데, 그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그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네.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니까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 및 지역요건 등을 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하고, 그 다음에 지역요건이나 도시계획과 지역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여러분, 해제하여야 한다니까 임의입니까? 필수죠? 일입니까? 필수죠. 필수 해제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 필수적 해제 사유, 이렇게 봤죠? 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 추진위원회가 보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보이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추진위원회 보이면은 2년. 조합이 보이거나 기타 등등은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조합도 보이지 않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타 등등이죠. 몇 년이죠?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몇 년이죠? 5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할 필수적 해제 사유. 추진위원회 보이면 무조건 2년. 조합, 기타 등등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은 5년. 그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타 등등은 추진위원회도 보이지 않고 조합도 보이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도 아니면은 기타 등등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62번에 1번 지정권자는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니까 필수적 해제 사유고 조합이 보이니까 몇 년이죠? 3년. 2번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여기도 해제해야 한다니까 필수적 해제 사유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을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이죠? 5년. 3년이 틀린 거죠. 2번 지정권자는 다음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줄 것이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몇 년이죠? 5년.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동물을 줄 거죠.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 해제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해제죠. 임의적 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죠. 임의적 해제 사유는 이렇게 왔죠. 예를 들면은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진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정비사업 목적, 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정비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이겁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에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이 설립이 안 됐어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초반이잖아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이 가능하죠. 근데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됐거나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버렸거나 조합이 설립돼 버렸어.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사업 절차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함부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기 3번, 4번을 묶어서 비교하시면 되죠.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4번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줄권호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죠.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미칠 거예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5번은 신설 규정입니다. 2020년에 신설됐죠. 다음 63번 도시비축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4번이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죠?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에 있을 날이에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날 기준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시 및
관리침계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관리침계에 포함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64번이에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네. 다만 재건축 사업은 네,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죠. 3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조합으로 봅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단 상속과 이혼을 원유로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위 사의 경우 양도인의 세대부 모두가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할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은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죠. 네. 다음 65번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 실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너무 쉬워요. 2번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네, 건축법 규정에 따릅니다. 그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네, 국토교육법상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네, 건축법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의 차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죠. 다음 T급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네, 이전이고 이전은 네, 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이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의 다른 위치로 옮기면 뭐죠? 이전. 이전은 건축법상 곧 건축이죠. 건축법상 건축 행위는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지금 문제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이 건축물을 이전시키면 어떻게 되죠? 옮기면은 없는 대지 축적이 뭐죠? 신축이죠. 신축은 곧 이꼴 건축법상 건축이고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65번의 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는 행위는 신축행위. 신축행위는 네, 건축법 적용 대상이죠. 5번 도시적 외의 지구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이 없는 면지역은 방화지원에서 건축물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불러주세요. 내 고객이 땅 사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첫 번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건축법상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이 지정됐거나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이 지정됐거나 도시지역 밖에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근데 이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면지역, 이 면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까? 일부 적용을 안 합니까?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되죠. 이때 배제되는 규정을 저희들 이렇게 외웠죠. 대도, 근이 두 개니까 건투,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웠잖아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없고 면지역이라면은 이 6개의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번의 5번 도시적 외의 지구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없는 면지역은 네, 이 법상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6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와 그 연결이 틀린 것은 치과의원 안마오는 네, 제1종 권리 생활시설,
의료시설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유소시설은 수련시설로 용도 분류됩니다. 67번. 건축급상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당, 군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2번. 특별시, 광역시에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죠. 단, 공장 청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3번. 건축 허가를 받은 후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그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해야 한다. 건축급상 건축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 기속 취소죠.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구별합니다.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취소. 그렇게 돼 있죠. 다음.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러시고요. 68번.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공작물을 축조해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옹담은 몇 미터죠? 그렇죠. 옹벽과 담장은 옹담이죠. 옹벽과 담장은 2미터를 넘는 것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광탑이죠. 광탑. 광고탑, 광고판. 그죠? 그 다음에 기념탑, 첨탑. 그죠? 이런 것은 몇 미터죠? 광탑은 4미터. 광고판, 광고탑, 기념탑, 첨탑 등은 4m를 넘어야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철이죠. 굴철은 굴뚝,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굴철은 6m를 넘는 게 축조신고 대상이죠. 나머지 외우면 되죠. 뭐. 고가수조는 8m 넘는 것,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그죠?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가 축조신고 대상이 되죠. 그리고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합계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축조신고 대상. 이렇게 좀 나갑니다.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축조신고 대상. 굴뚝은 6m를 넘어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죠.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광탑이죠. 광탑 할 때 광은 광고탑, 광고판. 그 다음에 탑은 장식탑, 기념탑, 첨탑 모두 4m를 넘으면 축조신고 대상이 돼요. 3m니까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죠. 고가수조 높이 8m를 넘는 것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 연습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6m를 넘으면 축구신고 대상이 되죠. 통신용 철탑,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6m를 넘는 것. 그 다음에 높이 6m인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 설비는 축조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높이 5m를 넘으면 축조신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6m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니까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69번. 공개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머리를 따서 1준위, 상업지역과 준공지역, 3준위, 공개공제학부 대상 지역 맞죠? 판매시설은 공개공제학부 대상입니다. 네, 판매시설은 공개공제학부 대상인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 중에서 공개공제학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정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공개공제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4번. 공개공제 설치하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제한도 1.2배. 건축구성 제한된 높이 제한의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공개공제에서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6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70번. 건축급상 건축구장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구장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죠. 네. 그리고 2번. 그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높이를 완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죠. 3번.
특별지방관리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네, 가로 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지방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준주거지간에서는 건축하는 건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준주거지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상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을 높이 제한 방법에서 일조권 확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이 뭐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죠.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게 됩니다. 네.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4번이죠. 5번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있는 건축물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71번 건축법상 건축협정 체결,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 합의 맞습니까? 네,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은 체결할 수 있고요. 2번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협정을 할 수 있다.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건축협정이란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A, B, C, D 4개의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원합의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더라도 지상권자 반대하면은 건축협정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원합의로 무엇을 협정하죠?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협정할 수 있죠. 그러면 건축협정이 되는 거죠. 건축을 협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은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면 대수선 협정. 그리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협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축협정,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은 협정 대상이 되지만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함께 하기로 협정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용도 변경은 건축협정 대상이 아니죠. 71번에 3번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그렇죠.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고요. 4번 두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고요. 5번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가 가반수 동의를 받고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72번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그 조합의 발기인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딱 하나 있죠. 1번이죠.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죠. 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신설됐고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죠. 이런 영역들. 73번 주택법상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네, 빈칸 A, B의 순서를 맞는 것은 이런 거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은 무슨 조합이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죠. 봐요.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 그죠?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이죠.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택 마련. 조합원의 내진 마련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죠. 직장주택조합은 뭐죠? 이 부분을 말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근무자입니다. 같은 직장 근무자. 여기는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에요. 같은 모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 근무자들,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을 만들면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 중에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인데, 그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조합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설, 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이 조합이 건설한 아파트,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데,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지역조합처럼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기도 하고,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을 받는,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때 건설 목적,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전부 설립을 인가받죠. 누구부터 인가받죠? 시장 분석청부터 인가를 받는데, 이때 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아파트 직접 건설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합니까?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을 확보하고, 플러스 동시에 15% 이상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73번의 기억.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한 다음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4번.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주택법상 그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은 한 10개 돼요. 10개를 어떻게 오냐고. 딱 2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좀 논리적으로 아셔야 돼요.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도시개발 하기 전이에요. 그럼 농지고 임야고 막 그렇잖아요. 이 동네 신도시를 개발할 때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은 농지나 임야를 철거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이 조성된 택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처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조성된 택지 등은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이거나 혼용 방식 중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주택법상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공공사업이 되려면 둘 모두 수용 방식이 하나인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75번.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1번 국가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은 국민주택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소유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주거소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이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적 밖의 읍면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도시적 밖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D급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 맞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은 이 법상 단독주택이 아니고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준주택.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적에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75번의 주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6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설명드릴까요? 봐주시고요. 그리고 주택법에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하려면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죠? 공동주택 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은 효율적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공구별로 분할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가 뭐죠?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소 단위를 1공구와 2공구 구분해서 착수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입니다.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고 하잖아요. 그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내. 5년 내 착수가 원칙이고 5년 내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1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절반이 이미 1공구에서 착수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6번에 3번이 답이에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 시작을 해야 되지만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77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서 틀린 것은 그 사업주체 동의를 받더라도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부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전매를 허용하는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라고 하는 종래 규정이 2021년도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그 시대원이 근무나 생업상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시대원 전원이 그 이전을 할 때는 전매를 허용하지만 수도권 내에서 즉 서울, 경기, 인천 내에서 시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를 허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78번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자의금, 저당권 등 설정이 제한됩니다. 1번 이때 저당권 설정 등 그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가 행위 제한 기간이죠. 그리고 위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말합니다. 3번 위 1번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지상권 또는 그냥 임차권은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미등기 임차권은 제한을 받지 않고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을 못하게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임차권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위 1번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설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79번 농지법상 농지진흥에 관한 설명, 농지진흥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진흥할 때 농지진흥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죠. 2번 산지진흥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를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케이.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도시지역의 도시군 객실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농지 전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용을 협의하면 되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농지 전용 절차는 협의라고 이용해야 됩니다. 4번.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전용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지방 군수자에게 전용을 신고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 축겠죠.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은 절대 취소 사유가 돼요. 절대 취소 사유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여야 합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왜 이 문제를 내느냐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서 절대 취소 사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관계공사의 조치 등 관계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 등 조치 명령 위반은 절대 취소 사유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번이 답이죠. 80번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죠. 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면제받아요. 근데 3번에 봐요. 주말 체험 영농 너무 중요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학교 등이 실선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면제가 아니고요. 발급받고 발급 신청해야 돼. 단 발급 신청 시 농업 경영 계획서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에요. 농업 발급 신청할 때 경영 계획서 제출을 면제받는데 발급 면제라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실습 농지를 짓하거나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요. 단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모의고사를 이제 저희 엔드프로에서 매달 3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아마 1년 하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6회에서 7회 정도 되겠죠. 그럼 6회라고 하자. 매번 40문제가 출제되죠. 40문제. 그러면은 오지선당이니까, 그죠? 240문제가 돼요. 240문제. 240문제에다가 오지선당이 5를 곱하면은 대충 해도, 그죠? 1200개의 지문이 되잖아요. 부동산 공부에서 1200개의 지문을 O와 X로 판단할 수 있고, X면은 왜 X인지를 만나면은 떨어지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일은 참 가까이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귀한 줄 알고, 그리고 모의고사 응시 기회를 갖는 그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서에 펼쳐놓고, 요약지에 펼쳐놓고 알뜰하게 복습을 하신다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합격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운 내시고요. 문제풀이 끝나면은 여러분의 성적은 쑥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